네, 뉴스와이드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얼마 전 정치 복귀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패널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11월 29일 날 복귀를 선언하셨으니까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네. 어제는 대구 갔다 오셨고 네. 오늘은 또 서울에 계시고 예. 요즘에 전국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도십니까? 입당 후에 한 달 정도는 예. 의원회관을 돌면서 일단 112분의 의원들을 거의 다 만나 뵈면서 예. 인사드렸고요.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지방에서 있었던 신년 인사회 어제 처음 가신 거군요. 다녀왔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또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고 개인 방송,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게 유행인데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그런 걸 염두에 안 두고 있다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을 지금 좀 시작한 상태입니다. 한다고 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방송도 많이 하셨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예. 또 우리 패널들께 질문 순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정치 복귀를 하시면서 복귀의 변으로 네. 보수 통합의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의 분열을 걱정하고 또 그 보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어떻게 하면 보수를 통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결이 있다면. 글쎄요, 먼저 솔선수범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사실 당내에 들어와서 특정 계파에 몸을 담고 정치를 하게 되면 대통합을 하는데 일단 큰 장애 사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계파에 특정 계파에 몸을 담지 않고 정치를 그동안도 해왔는데 예. 그런 제 고집스러운 입장을 견제할 수 있을까? 예. 사실은 그게 큰 숙제고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그렇지만 일단 지금 보수가 갈라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가 있는 또는 별도로 있는 그런 보수 세력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뭔가 주고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다행스럽게 이제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고 예. 그게 끝나고 나면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 때가 되면 다들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해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분열돼 있으면 필패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아마도 당으로 쪼개져 있고 또 예. 당에는 소속이 돼 있지 않지만 이른바 보수파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함께하는 분들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낸다면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수 통합의 중심에 서려고 하신다면 아무래도 당 대표라든지 또 당의 중심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요즘 많이 받으실 텐데 마음은 정해졌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의원님들 만나 뵈면서 고견을 들은 과정을 좀 거쳤고요. 예. 잠시 아마 지방을 좀 신년 인사회 겸 돌게 될 텐데 내려가서 또 지역적으로 어떤 민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좀 보고 지금 마음을 좀 정리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패널들께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오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다행히 이제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뉴스 봤습니다. 최근에 그 폭로하면서 이제 상당히 나라가 그로 인해서 들썩거렸는데 오늘 또 그런 일까지 있고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거두절미하고 만약에 신재민 사무관이 문제 제기한 이 주장 사실이 사실이라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과거의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마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관련된 분들이 경제정책을 관여하는 부총리부터 사무관까지 다 관여가 돼 있고 이것이 어떤 국민민복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이런 이른바 국정농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관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널들께 질문을 넘기겠네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 잘 아시죠?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죠. 공교롭게 어떻게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과거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네.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에 반대를 하셨다가 결국 뭐 당내에서도 많은 반대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직을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물론 소신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새로운 어떤 복지의 기준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대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바람직한 복지 정책의 미래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파퓰리즘 정권이 인기 영합 정권이 등장을 해서 복지의 모든 면을 득표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복지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같은 액수를 똑같이 나눠주는 현금 복지에 이렇게 과연 올인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일이 지금 많이 잊혀져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발제를 하긴 했지만 결국 그것은 시의회에서 거절이 됐었고요. 주민투표에 이르게 된 것은 서울시민 80만 명이 땡볕에서 서명을 해서 이루어졌던 주민투표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민주당이 아마 투표를 하면 이길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나쁜 투표 운동을 벌여서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개표를 못했죠. 그래서 결론을 못 봤는데 그때 정정당당하게 들어와서 투표에 참여해서 개표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번에는 서정옥 변호사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보니까요. 바로 이제 그 시장님이 특정 계파의 뭉텅이 표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탈계파, 초계파를 선언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수 통합, 이걸 화두로 던지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통합은 태극기부터부터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특히 유승민 의원까지 이 정도의 포용해야 대통합이 되잖아요.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방법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적전에서 분열하게 되면 필패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에 관한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 다 함께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화두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계파에 의존하는 것은 좀 쉽게 정치를 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그마한 유혹을 뿌리칠 수만 있다면 아마 솔선수범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유일한 기준을 어떻게 이 잘못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여 투쟁을 정말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모든 당내 평가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다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공천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당내 분위기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나라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어떤 그 공감대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예. 지난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예. 네. 아까부터 설선수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이번엔 정기남 교수님 질문하시죠. 예, 저는 뭐 질문이기도 하고 또 주문이기도 합니다만 예. 저는 질문지 이렇게 썼습니다. 개혁 보수로 차별화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전당대회 국면 어차피 오세훈 이제 지금 위원장이시잖아요. 미래비전 위원장이신데 당의 또 중심적 위치에 있는 분이고 또 2월 전대 출마가 사실상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전대 출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차된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세훈 위원장만의 뭔가 차별화된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에 출마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우양우, 뭐 일테면 강경 보수 뭐 이런 쪽으로 좀 몰려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정책적인 좀 대안을
그 오세훈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이른바 연말에 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정말 마음 졸이게 했던 유치원 3법. 여전히 또 이 정략적인 어떤 접근에 의해서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뭐 패스트트랙으로 물론 올라갔습니다만 330일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정말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좀 정략적인 접근을 빼고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좀 절박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 소위 진짜 30년 만에 낡은 질서를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건 여야가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제로 골자로 한 여기에 대한 좀 전향적인 오세훈 위원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연동형 비례제가 선거 개혁이라고 하는데 일단 좀 회의가 됩니다.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는 독일만 전 세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사실은 내각제와 궁합이 맞는 제도고요. 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조차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군소정당들이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좀 더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열망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의석수를 좀 많이 확보하느냐에 대한 경쟁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쉽게 제도를 바꾸어서 의석수를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다수당은 없는 거죠. 그 본심은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어떤 뭐 크게 개혁적인 논의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그거야말로 정략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치원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안이 학부모님을 위하는 길이고 자유한국당 안이 유치원 쪽을 위하는 길이다.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유한국당도 바보가 아닌 이상 표는 학부모님들께 많은데 왜 유치원에 유리한 안을 고집할까요? 그 점을 한번 학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한다 이렇게 내걸고 하는 게 실제로 그분들께 해를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9,000개 정도 되는 유치원 중에 지금 한 100여 개가 폐원을 고려하고 있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학부모들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그 걱정을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필요 이상의 규제를 하게 되면 문을 닫는 유치원들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지은 만큼만 처벌하고 징계하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안이 오히려 더 유치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을 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비정규직 위한다고 2년 만에 전부 정규직 하라고 그러니까 2년 만에 전부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시장 질서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오히려 인간들의 어떤 계산적인 또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할 때 오히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고 보수 우파의 가치의 바탕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그렇게 어느 당은 누구를 위한다 이렇게 상대방을 색깔을 칠하지 말고 보다 건전한 의미에서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패스트 트랙에 지금 집어넣은 게 그런 건전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하기를 좀 바랍니다. 예. 정진남 교수님 질문이 좀 길어서 오 시장 답변도 길어진 것 같은데 질문 한 가지씩만 하는 걸로 우리가 약속했죠. 네, 한 가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신 교수님. 오 시장께서 당대표 출마를 심경을 굳혔다고 하니까 오 시장과 당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예. 뭐 앵커는 딱 하나만 하라는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원서판을 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갖춘 정치적 능력과 자질, 경륜을 갖춘 분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해왔다. 이런 비판론이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당내의 지지 획득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비판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달 31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를 보면서 한국당 멀었다는 생각을 대다수 국민들이 했을 겁니다. 전략도 준비도 야성도 없는 맹탕 운영이 빈손 운영위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한국당이 여전히 웰빙 체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 대표에 출마를 하시고 당대표가 된다면 한국당에서 제일 먼저 나는 이것을 고치겠다.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걸 가지고 승부를 걸겠다.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역시 질문이 두 개. 네.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했다고 오해를 받아도 쌉니다. 사실 뭐 당을 나갔다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때 나갈 때의 충심은 당시 이미 굉장히 많이 기울어 있었던 대선 판세에서 어떻게 하면 당시에 기국 예정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반기문 총장님이 그때 이제 보수 쪽에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마음 편히 선택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 만한 대선 판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어떤 그런 충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2위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더 고민이 컸고요. 제가 그때 나가서 당을 만드는데 동참했던 게 과연 저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한 선택이었느냐 아니면은 곧 입국하실 그분을 모시고 그래도 가능성 있는 어떤 대선을 한번 치러보고자 하는 그런 충심이었느냐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나 또 당원 여러분들도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당을 추스릴 거냐 하는 보관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천시불려 지리 또 지리불려 인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인지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아무리 기회가 좋아도 전투에서 지형을 좀 유리한 곳을 차지하는 것만 못하고 유리한 곳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내부 분열이 있으면 필패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많은 보수 우파를 지지하시는 분들, 그 가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게 왜 당내에서 그렇게 자꾸 다투냐. 다투지 말고 좀 합심협력해서 싸워라. 그렇게 해서 이 잘못 가는 정권을 좀 바른 길로 인도를 해라. 이게 가장 큰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솔선수범 얘기를 하고 계파에서 벗어나서 인화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데에 방점을 두고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됐습니까? 자, 또 질의하면 앵커께서 야단을 칠 것 같아서 질의를 더 이상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웰빙 정당의 분위기가 있는 자유한국당에 맨 먼저 바꿨으면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셨는데 약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혹시 기회주의적 처신을 한다는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보니까 아직 그 전당대회 출마 선언도 하지 않으셨고 또 뭐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처음 모신 자리라서 그런지 우리 패널들이 상당히 부드럽고 네, 고맙습니다. 좋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점잖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신가요? 좀 나중에 나오면 더 날카롭고 싸나운 질문 단단히 마음 준비하십시오. 예, 네,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정갑 위원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전 시장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문제를 놓고 당내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사실은 그 문제만이라도 좀 덮고 넘어가자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사실 그 문제에 관한 한 저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현역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가 당내에서 나오면 늘 양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이게 이미 역사적으로 지나간 일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반복적으로 상처를 덧내는 일은 자해 행위의 다름이 아니다. 이미 그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끼리 당신이 옳았다, 내가 바람직했다 이런 다툼을 하다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감정이 덧나고 제가 한 100여 분의 국회의원들을 쭉 인사드리면서 받은 느낌은 상당수의 초재선 의원님들 중에 중심을 잡고 계신 분들이 제발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미래로 가자. 누가 총선을 이길 수 있는가? 누가 그 가능성을 높여서 정권을 경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선에 이르게 할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당원들이 거기에 방점을 두시고 계시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은 못 드릴 것도 아니지만 그 부분이 자꾸 반복적으로 되뇌어지는 걸 바라는 분들은 민주당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 시장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핵심은 이거 아니었나요? 사실 민주주의, 자유민주 질서, 시장 경제 이런 그 헌법적 가치를 시스템 안에서 구현해달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 아닌가요? 그런데 당시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자연인이, 개인이 청와대를 무시로 드나들면서 시스템에 의한 통치가 아닌 어떤 국정에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분노했던 것 아닌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이미 사법적 판단을 내렸던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자꾸 당부당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 최근에 그 이순자 씨가 남편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국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안 내놓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정말 그 개념이 없는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한 8, 9%를 넘나들 정도로 몇 년 동안 경제가 좋았습니다. 사실 그분은 부인의 입장이시니까 남편을 좀 편들어주고 두둔하고 싶었다면 당시에 참 우리 경제가 더할 수 없이 앞뒤에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도 좋았다. 뭐 이런 식의 남편에 대한 평가를 했다면 그거야 부인이 한 말씀인데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양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없는 거죠. 그 점은 뭐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김한규 변호사 질문하시죠. 네. 오전 신부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젊은 개혁 보수로 그 정치권에 입문하셨고 제 기억에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아주 긍정적인 아주 많은 또 박수를 받고 입문하셨는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사실 보수가 지난 10년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집권기겠죠. 그 직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또 뭐 어떻든 간에 두 분의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재판 중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건데 그러면 이런 보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의 과제 또는 보수의 뭐 앞으로 지향이 될 가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또 뭐 어떤 거가 있을까 한번 오전 시장님의 또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보수가 굉장히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폭망했다, 괴멸됐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보수 정당이 심판을 받은 것이고 보수파의 가치를 신봉하던 대통령이 무너진 것이지 보수의 가치가 무너진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의 가치는 뭐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제자리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정부의 자리에 있고 민간은 민간의 자리에 있고 기업은 기업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사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서 좀 살림살이 펴지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이 정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업이 기업의 위치에서 기업의 역할, 다시 말해서 돈 벌어주고 일자리 창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노조 편향적인,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인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이른바 촛불이 진행이 될 때에 주축 노릇을 했던 노조에 대한 보답만을 하는 지금 노조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국민 별로 없거든요. 이제는 거의 신기득권층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정부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견제를 하고 그리고 기업이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 만들고 돈 벌고 또 세금 내서 복지 정책해서 가난한 분들한테 더 많이 가도록 하는 이런 제대로 해야 되는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그게 바로 보수의 가치고 보수의 역할이다. 그 역할만 할 수 있어도 나라를 다시 살만한 나라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패널들의 다양한 질문에 아주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시면 꼭 한번 나와서 입장을 또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인사하시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제가 시장직을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강단에서 또 책을 집필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다고 하는 죄책감까지 들 정도로 나라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이 정부가 무능을 넘어서서 요즘에 벌어지는 이 신재민 씨의 폭로 같은 걸 보면은 무능을 넘어서서 도덕적으로까지 문제가 있는 그런 정권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르지만 나라가 잘 되는 일에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드렸는데 참 어지러운 때고 또 기다렸던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